안녕하십니까? 네, 2023학년도 교원 임용고사 합격 전략 설명회를 주관하는 희소고시학원에서 전공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과 유튜브 방송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이 화면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2013학년도에 전공체육의 임용고시에서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겠죠. 그와 같은 합격의 지름길을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 개인 김용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임용고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그 다음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그 다음 김용호 임용 강의의 전공 커리큘럼과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의 질문사항들을 같이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전자칠판을 통해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 관계로 이 각각의 내용들 내에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 기본적인 학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희소고시학원의 이 체육 대표 교수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전공체육에 대한 임용고시를 좀 일단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크게 이제 세 개의 트랙을 갖고 양성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트랙은 역시 그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신 분들에 의해서 예비교원으로 양성이 되고, 또 하나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 그 다음 또 각 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한 분들, 이렇게 세 개의 트랙으로 2급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그 다음 교직 이수자들이 임용고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임용고시의 양성 절차와 시험의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1차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간략하게 보면, 일반 교육학을 한 문항을 갖고서 60분간 20점 만점으로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일반 교육학의 이 한 문항에는 하위 문항들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죠. 그 다음 우리 그 전공 체육에서는 전공 A와 그 다음 전공 B, 이렇게 두 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일반 교육학을 1교시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A를 2교시, 그 다음에 전공 B를 3교시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지도하는 부분은 바로 2교시와 3교시에 전공 A와 B의 총점 80점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학의 20점과 전공의 80점을 합산하게 되면 총 100점 만점으로 1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 그 1차 시험에서의 그 교육학 1교시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전공 2교시 3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시험에서의 출제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걸 우리는 출제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교육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고시의 제2017 126호 문서에 입각한 그 교직이론 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학원에서 교육학을 지도하시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설명회를 들으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도하는 전공시험 A와 B를 보면 2교시, 3교시 각각 90분, 90분, 각 1시간 반, 1시간 반, 총 3시간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공 A 시간에는 기입형의 4문항에 8점, 그래서 각 문항당 2점씩 배점이 되게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8문항, 각 문항이 4점씩에서 32점이 돼서 이것을 합산해서 40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전공 B시간 3교시는 기입형이 2문항으로 2개의 문항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4점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 전공 B시간에는 서술형 문항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9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곱하기 4에서 36점에서 여기에 40점.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80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학 20점과 전공의 80점을 합쳐 100점이 되고요. 그때 우리 전공에서 출제되게 되는 그 범위를 살펴보면 교육부 고시 제2017-165호의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을 나눠서 그 출제되는 어떤 비율로 보면 교과 교육학이 최소 25에서 약 35%까지 출제를 하게 되어 있고 교과 내용학은 최소 65%에서 최대 75%까지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과정 이론, 체육교수법,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 그 스포츠 심리학을 운동학습 및 심리 이렇게 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사, 그 다음에 체육철학, 스포츠 사회학, 체육 측정평가 이와 같은 과목들이 다 두루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시험 가운데 일반 교육학과 전공이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중등체육교사를 뽑는 시험,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공립학교에 발령받을 예비 교원으로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배점이 상대적으로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학과 전공 이 두 개가 물론 다 중요하죠. 총점을 가려서 지역별로 2배수를 뽑거나 또는 1.5배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5배수를 뽑게 되는데 그때 해당 각 지역에 TO가 시험을 보기 몇 개월 전에 사전에 예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전 예고된 TO가 만약에 50명이다. 그럼 1.5배수를 뽑는다. 1차에서. 그러면 1.5배수에 해당하는 50명의 TO에 대한 1.5배수인 75명을 1차 시험에서 뽑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으로, 즉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우리는 체육은 실기 과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실기를 보게 되고 이것은 지역별로 다 종목이라든가 그 실제적인 출제된 어떤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육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높이뛰기를 할 수도 있고 어디는 멀리뛰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기는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공고되는 그 내용을 자신이 응시한 지역별로 확인하셔야 되고 또 수업 실황과 교사학습 지도안 작성, 그 다음 교직 정성에 대한 면접.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기, 수업 실현, 면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또한 총 100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합쳐갖고 1, 2차에 총점을 갖고서 이제 합격자가 이제 배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시험 전에 꼭 공고를 확인해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차 시험과 관련돼서 실기라든가 이런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또는 심층 면접에 대해서 해당 자기가 시험 볼 지역의 공고 내용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각 지역별로 모집 인원이라든가 경쟁률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화면에 보실 때 좀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글자를 좀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최소 지역 또는 최대 지역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이와 같이 7.9대 1, 약 8대 1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또 굉장히 높은 데는 14.4대 2, 약 15대 1에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8대 1의 경쟁률부터
많게는 15대 1의 경쟁률을 갖고서 임용시험에 합격을 다루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022학년도에 그 TO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43명, 경기는 110명, 인천은 16명, 세종은 5명, 대전은 15명, 대구는 6명, 광주는 5명, 부산은 24명, 울산은 11명, 강원은 19명, 충북은 14명, 충남은 32명, 경북은 20명, 경남은 24명, 전북은 25명, 또 전남은 29명. 이런 식으로 쭉 되면서 전체적으로 체육에 대한 임용 TO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역별로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살고 있는 지역에 응시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나온 대학이라든가 거주지와 전혀 상관없이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실력 수준, 그 다음에 실기 수준,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이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응시 경쟁률이 아까 8대 1에서 한 15대 1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꼭 커트라인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커트라인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률 자체의 목임에서 예를 들면 지역을 결정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임용시험에서는 일반 TO랑 장애 TO가 이렇게 달리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어떤 일정한 장애 등급을 갖고 있다면 장애 TO로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장애 등급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로 TO로 시험을 볼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TO의 그 커트라인은 좀 높고 장애 TO는 좀 커트라인이 좀 낮다. 이 정도 수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예년 기준으로 보면요.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시험 봤던 거죠. 현재 제가 지금 설명해야 하는 시점이 2021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험을 봤던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거를 보면 서울과 같은 경우에 최종적인 합격의 커트라인을 보면 서울은 156.71인 반면에 장애 TO는 109.77로 상당히 낮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경기도 일반은 158.52, 장애는 119.46으로서 1, 2차의 총점을 보면 일반 TO와 장애 TO 간의 그 커트라인 수준이 약 한 30점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21학년도에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게 2021학년도가 아니라요. 2022학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에 실시한 이걸 쓴다고 하는 걸 2021학년도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즉 얼마 전입니다. 2021년 11월에 실시한 그 시험의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기를 보시면 2교시 전공 A 시간 이때 아까 90분간 시험을 본다고 했죠. 이 90분간 시험을 보는 중에 12문항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12문항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은 이렇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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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입형입니다. 반면에 이 5번 문항에서부터 12번 문항까지의 8문항 같은 경우는 4점짜리의 서술형 문항이 돼요. 그래서 기입형 문항과 이런 서술형 문항의 총 문항수가 전공 A 같은 경우는 12문항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체육사에서 출제가 됐어요. 2번은 스포츠 사회학, 3번은 운동생리학, 4번은 운동학습 및 심리, 5번 문제는 체육교수법, 6번 문제는 체육교육과정 이론과 체육교수법, 7번은 체육교수법, 8번은 스포츠 사회학, 9번 문제는 운동생리학, 10번은 운동학습 및 심리, 11번은 체육측정평가,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운동역학, 이렇게 12문항이 각각의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에 걸쳐서 두루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 설명회를 들으실 때 우리가 그 자료집이 나왔는데 그 자료집 가이드북에
그것이 다 뷰어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각각의 문항 가운데 이 1번이면 1번 문항의 하위 문항들이 쭉 출제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따 뒷부분에서 이 해당하는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2022학년도 문항 또한 지금 우리 학원에 자료로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한번 여러분이 시험 보시기 전에 시험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출문제 난에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이 설명회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문제 자료집 안에서 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B로 가보면요. 3교시에 전공 B에서는 1번, 2번 이 두 개의 문항이 이제 기입형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마지막 11번 문항까지의 9문항이 서술형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체육사, 2번 같은 경우는 운동역학, 3번 같은 경우는 체육교수법과 교육과정, 4번은 체육교수법, 5번은 체육교수법이랑 체육측정평가 같이 콜라보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체육사철학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은 스포츠사회학, 8번은 운동생리학, 9번은 운동학습 및 심리, 10번은 체육측정평가, 11번은 운동역학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항들의 하위 문항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먼저 앞에 살펴봤던 전공 A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투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로마 체육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검투사와 그 검투사 시합이 갖는 성격으로서의 그레코로만 쇼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2번 문제는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과 정부의 스포츠 육성 모델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고요. 3번 문제는 목표 심박수 범위와 저항성 운동의 최대 운동 강도를 1RM으로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는 피치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대학 과정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속도, 정확성, 상쇄의 원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법칙이라고 불리느냐 하는 문제가 피치의 법칙으로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정확성과 관련되어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용어를 물어보는 것이 4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 5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ALTP라고 이야기하는 실제 학습 시간, 그 다음에 동료 교수 모형, 그 다음 그 모형의 주요 특징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치정향이라고 하는, 또 이 가치정향을 우리가 사조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치정향과 사조에서 학습과정 가치정향과 생태통합 가치정향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 라반이 제시하고 있는 움직임 모형의 요소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사고 과정이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 이런 맥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는 협동학습 모형의 기초 개념과 그 협동학습 모형에서의 과제 구조 전략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특정 모형에서의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 8번에서 스포츠 사회학은 가이오와가 제시하고 있는 놀이의 유형과 그 다음에 스포츠 제도화의 요소, 그 다음 교환이론에서의 어떤 기본 명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운동생리학에서 서메이션, 즉 가중의 요인을 공간 가중과 시간 가중이라고 하는 측면 내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의 이론과, 여기서 이론이 아니라 이거 이온. 그래서 칼륨 이온, 즉 포타시움 이온과 관련되거나 또는 나트륨 이온, 소디움 이온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크기 원리의 그 명칭이 출제가 되었어요. 또 운동학습 및 심리가 10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구행 연습과 맥락 간섭 효과, 그 다음에 몰입 모형, 이 칙센미아이가 제시하고 있는 이 몰입 모형이 출제가 되었고요. 11번 문제에서는 체육 측정평가에서의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또 운동 역학에서는 마찰력을 산출하고 원심력을 산출하고 토크를 산출하는 계산 문제가 12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이 전공 B로 가서는 1번 문제에서 체육사에서는 중세의 어떤 기사체육에서의 7예와 중국에서의 체육에서 얘기하는 6예의 공통점 내에서 활쏘기와 말타기가 답으로 요구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또 우리 한국체육사 내에서의 투호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동 역학의 문제가 2번으로 출제되었는데 관성 모멘트를 산출하고 그 다음 각 반작용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체육 교수법과 교육과정에서 슐만의 교사 지식과 또 여역형 경쟁 또 교사학습 활동계획 내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4번 문제에서는 체육 교수법 내에서 체계적 관찰법과 수업 운영 전략, 행동 수정 계획의 수반성을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 문제에서는 체육 교수법과 체육 측정평가가 콜라보돼서 나왔는데 반성적 실천주의적 관점과 총괄평가의 명칭, 그 다음 종속 T검증과 통계적 검증 결과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요. 6번 문제에서 체육 사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 탁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제가 되었고 또 감각적 실학주의자인 코메니우스의 이름, 그 다음 신체의 교육과 유베날리스의 주장, 우리가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 요거를 글로 쓰는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어요. 7번 문제에서는 스포츠 사회학에서 페데르코가 제시하고 있는 폭도들의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전염 이론에서의 집합행동에서의 사회심리적 메커니즘, 그 다음 또 집합행동 내에서의 부가가치 이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8번 문제에서 운동생리학에서는 심박수 증가의 주요 기정, 그러니까 낮은 운동 강도에서의 심박수의 증가와 높은 운동 강도에서의 심박수의 증가가 자율신경계 측면에서 서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낮은 운동 강도에서는 부교감 신경의 자극이 감소하면서 심박수가 증가를 하고 높은 운동 강도에서는 교감 신경계의 자극이 증가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회박출량의 영향 요인과 또 정맥혈 회귀의 기전과 근수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귀 기전과 이 근수축과 관련돼서 등척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음으로써 근육 펌프에 의한 작용이 나타나질 않죠. 바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운동학습 및 심리에서는 성취 목표의 이원 분류가 스트레스 관리 훈련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체육 측정 평가에서는 그 결정 계수의 해석과 준거 지향 기준의 설정 방법이라고 하는 게 요 4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에서는 운동 역학에서 투사 운동의 이해와 투사 운동의 영향 요인, 그 다음 상대 속도와 항력에 대한 이해 부분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역들을 제가 하나하나 출제된 23 문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하위 문항으로 출제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저런 식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1년간의 커리큘럼이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초이론 강의가 2개월, 3개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 커리큘럼 내에서 3개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또는 연도별로 이렇게 각각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각 영역별로 기초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영역별 문제풀이를 예를 들면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별로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이론과 기출문제 분석과 영역별 기초문제 풀이와 모의고사와 함께 이와 같은 시험에서 주요하게 출제되는 기출원전이라고 하는 대학 교재들이 있죠. 이런 교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기출원전 강의다라는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의 강의의 커리큘럼이 기초이론 강의를 할 때는 기초이론서로,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는 연도별 또는 영역별로 나와 있는 기출문제로, 또 영역별 기초문제 풀이는 프린트로, 모의고사는 실제 인쇄된 실제 시험의 형태를 갖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전체적인 커리큘럼 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강의를 듣는 동안 어느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르치는 저희 강사 입장에서는 무작정 많은 내용을 중요도와 상관없이 늘어놓고 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교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양 속에서 시험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폭과 범위를 갖춘 내용들을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학원 강사와 함께 공부하면서 1년 정도의 공부를 통해서 합격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23문항을 쭉 한번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1년의 커리큘럼 속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강의 속에서 놓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만점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기초 이론의 교재가 5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교과교육학 1, 교과교육학 2, 교과내용학 1, 교과내용학 2, 교과내용학 3 해서 이렇게 5권의 교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커리큘럼 상에서는 이 교과내용학 파트가 먼저 1월부터 2월에 걸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과교육학이 3월에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시험에서 출제했던 것들을 각각의 교재에서 어떻게 출제했는지 살펴보면, 1권 교과교육학 1월 우리 체육교수법 교재로 보는데 그것이 약 17점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교육과정 이론, 이쪽에서는 체육교육과정 이론과 개정교육과정 내용이 다 다뤄지는데 여기서 약 5점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예년보다는 좀 출제 비율이 낮아졌네요. 그 다음 교과내용학 1권이 역학과 운동생리학 이 2개의 파트가 같이 다뤄지는데 여기서 10점, 10점, 2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과내용학 2권에서 다루어지는 게 스포츠 심리학과 스포츠 사회학인데 여기서 10점, 10점, 20점이 출제되었어요. 그 다음 교과내용학 3권에 체육 측정평가와 사철학 파트, 이 사철학 파트에는 윤리까지 포함됩니다. 이때 체육 측정평가에서 10점, 그 다음에 사철학 부분에서 8점에서 합쳐서 18점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교과교육학 1, 2권을 합쳐서 22점이 출제가 되었고, 교과내용학 1, 2, 3권을 합쳐서 내용학에서 58점이 출제되어서 이걸 합쳐 80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이 기초이론 교재 5권,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연도별, 영역별 기출문제를 유인물화 시켜갖고 바인딩을 하고요. 그 다음 영역별 기초문제 풀이, 그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인물, 그 다음에 모의고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쇄물, 이것들을 이런 기출 원전까지 딱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에 만점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의 시험 같은 경우, 올해죠, 정확하게 보면 2021년도에 저의 커리큘럼 속에서 공부한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에 하등의 지장 없이 자연스럽게 다 지금 이 시점까지 이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초 이론 교재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을 위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차분하게 나아가야 돼요. 공부에 대한 방법의 정도는 없습니다. 있는 커리큘럼 내를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주된 내용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방점이 찍힌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그럼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왜 관심이 되고, 또 이 학원에서 주최하는 설명회를 듣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어떤 강사를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명회를 듣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람마다 가르치는 자들마다 이런 강사들 특성들이 있고, 언어적 전달도 다를 것이고, 판서도 다를 것이고, 주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우리 학생들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텐데 어떤 강사와 공부하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해서 합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 자신을 솔직하게 어필하기 힘들겠죠. 여러분, 만약 공부하면서 강사를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한다면 저를 1순위로 두세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제 스스로를 여러분한테 어필하는데 하등 부족함이 없고 자신이 충만합니다.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이 임용고시를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배출했던 이제 3,000명 정도 되는 많은 제자들이 저를 아마 입증해 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인간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실력적으로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 실시되었던 2022학년도에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봐봤다는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출력해서 직접 보라고 했어요. 1번 문제 체육사 문제로, 2번 문제 스포츠 사회학으로 이렇게 기입형으로 길게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난독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또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시험 문제를 공부하고 내용을 교재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숙지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자, 이와 같은 형태, 2번은 이와 같은 형태.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태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전공 A의 3번, 4번 문제는 이쪽은 운동 생리학 쪽, 3번은 심리, 운동학습 및 심리 쪽에서의 시험 문제로 출제된 문제예요. 그 다음 5번, 6번 이런 데서 이제 교과 교육학이 중심이 돼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여기서도 교과 교육학이 중심이 돼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여기서는 생리학, 10번 문제는 심리, 그 다음 11번 문제에선 체육 측정평가, 그 다음 12번 문제는 운동역학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죠. 아마 처음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럽고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지 않으면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그 다음에 전공 B로 가서 1번 문제에서 체육사, 2번 문제에서 운동역학, 3번 문제 여기서 이제 교과 교육학, 또 4번 문제에서 교과 교육학, 5번 문제에서 교과 교육학과 체육 측정평가가 같이 콜라보돼서 이렇게 아주 좋은 문제로 출제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여기서 보면 체육사, 7번 문제 스포츠 사회학, 8번 문제 운동생리학, 9번 문제 심리, 10번 문제 체육 측정평가, 11번 문제 운동역학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어떤가요? 이 문제를 보니까 임용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배들도 다 이런 설명회를 이렇게 연말에 다 들으셨습니다. 아우 어렵다 하는 생각으로 출발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영역은 내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데 또 어떤 영역은 좀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관점도 다르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도 다른 게 임용고사입니다. 그런데 그 임용고사를 1년 혹은 2년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하고 합격의 결과로 딱 나올 때까지요, 시작점은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느낌 그대로가 여러분 선배 합격자들이 1년 전 또는 2년 전에 느꼈던 감정과 느낌 그대로예요.
임용고사는 합격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작은 다 어려움을 갖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년, 2년 공부하면서 문제에 대한 숙지와 이해와 또 답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에 대한 반복적인 암기를 통해서 시험 직전에는 어떤 학습 능력에 대한 극대화를 통해 합격으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시작하면서 쫄면 안 돼요. 쫄면 지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아, 우리 선배들도 나와 똑같았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용호 선생님을 아무래도 이 설명회를 듣다 보면 용호 선생님이 머리는 반짝반짝 하는데 저분이 도대체 설명회 때는 저렇게 하지만 실제 강의 때는 또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또 그때 강의는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분명히 여러분이 설명회에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여러 정보를 통해 관심을 갖고 여기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도 저에 대한 강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들을 가치가 없다는 분들은 이 설명회에 이미 안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 실제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강의 내용들을 좀 선생님이 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와 강의 내용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가 직접 한번 올해 했던 그 강의 내용을 통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무조건 절 들어라 라고 아까는 제가 여러분한테 강권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 선생님의 말하는 패턴은 이렇구나, 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판서하는구나,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 강의 내용을 한번 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과 같이 임용의 문제가 23개의 문제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한 강의 내용 가운데 그 해당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 강의하다 보면 너무 길겠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공 A의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스포츠 사회학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 스포츠 사회학에 이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성이라든가 여기 보수성까지 5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5가지 특징들이 예를 들면 이게 스포츠 사회학, 즉 교과 내용학 2권에 담겨 있는 스포츠 사회학에 아마 제 기억에 314쪽 아닐까 싶은데요. 314쪽에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표성, 권력투쟁, 상호의존성, 긴장관계, 보수성 한다면 이 상호의존성이 여기서 이렇게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그랬으니까 여기 상호의존성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초이론 교재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시험에 풀어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이론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우리 강사들이 자신이 없으면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생들의 책임으로 돌리죠. 책마다 막 수백 페이지씩 막 다 주고 여기서 다 나오니까 해라.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강사를 못하겠습니까? 여러 교재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정돈하여 교재로 만들고 그 교재를 통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잘 다뤄져서 실제 시험으로 출제를 잘 예상하고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전공 A의 2번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육성 모델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서 이게 선순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돼서 답은 선순환 이걸 쓰는 건데 이 내용들이 그러면 용호 선생님은 문제풀이에서 어떤 식으로 강의했을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이제 177번에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했는데, 스포츠 육성과 관련한 다음의 모델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피라미드 모델을 보시면 넓은 저변을 전제할 때에만 수준급의 기량이 배출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로 사용되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이런 관점이죠. 저변이 넓어야 나중에 우수한 선수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낙수효과 모델은요, 낙수, 물이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낙수죠. 즉 엘리트 선수가 발전해 갖고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배출되면 그 선수들의 활약에 고무된 대중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가 몇 안 되는 선수 중에도 금메달을 딴 아주 엄청난 성과를 보였죠. 그러면 그것에 낙수 효과에 의해서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낙수 효과예요. 그 다음에 선순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엘리트 스포츠의 성과가 일반 시민의 스포츠 참가를 촉진하고 그렇게 형성된 자원, 인적 풀 속에서 다시 인류 선수가 탄생하며 국가의 이미지 향상에 계속 선순환할 것이라는 게 이 선순환 모델이죠. 그래서 피라미드 모델, 낙수효과 모델 또는 선순환 모델 등이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실제 강의의 문제풀이 강의에서 강의됐던 내용들을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에서 거의 탁 하고 그냥 바로 답을 쓸 수 있도록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만약 전공 A의 3번 문제에서 여기에 보면 심박수와 관련돼서 여기 목표 심박수 범위를 묻는 문제와 최대 운동 강도에서 1RM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는 강의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운동 생리학에서의 목표 심박수 범위와 1RM에 대해서 용호 선생님이 문제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봅시다.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여기 잘 봐놔봐요. 이게 이 최대 심박수 관련된 내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서 이 목표 심박수 범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표 심박수의 범위, 목표 심박수 구할 때 카보넨 공식을 갖고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과거에는 이 카보넨 공식을 갖고서 최대 심박수 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유 심박수 구하고 그 다음에 목표 심박수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이 여유 심박수를 갖고 내는 문제가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유 심박수를 갖고. 자, 내용을 그래서 보면 최대 심박수가 분당 200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카보넨 공식으로 하면 20세인 어떤 학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20-20해서 200 이렇게 나오는 그걸 자연스럽게 연령을 주면서 최대 심박수를 구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최대 심박수를 이렇게 처음부터 줘버린다 이거죠. 그 사람의 연령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최대 심박수가 200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서 이 최대 심박수 데이터 주고 안정시 심박수 주게 되면 여유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가 여유 심박수니까 그에 따라서 예비 심박수 또는 여유 심박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HRR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예비 심박수의 60에서 80%의 범위에서 목표 심박수를 구하여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래프를 참조하여 목표 심박수 범위를 설정하라. 지금 이거는요, 일부러 이 문제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매트가 향상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운동 강도가 올라간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봐봐요. 매트와 심박수
어떤 게 독립변이고 어떤 게 종속변입니까? 매트가 뭐예요? 이게 독립변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 종속변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회귀방정식화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갖고서 이런 어떤 매트를 갖고서 그 매트의 내용을 갖고서 저 심박수를 추정하는 문제. 지금 이게 1차 방정식의 직선 그래프를 통해 이렇게 나오는 예가 되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최대 산소 섭취량 정도 수준이면 그게 한 12m 정도 되고, 그것이 약 12m의 60%면 7.2m, 80%면 9.6m의 수준이 되는데, 여기에 이게 7.2m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한 9.6m예요. 근데 이때가 최대 산소 섭취량의 약 60% 수준이다 이거예요. 7.2m가. 그 다음 9.6m가 약 80% 정도 될 때, 그때 분당 심박수가 138에서 164 정도 나오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운동 강도의 설정 범위예요. 최하 138에서 164 정도 되는 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응용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라는 거고, 알았죠? 예, 이거 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피험자의 최대 심박수가 200회, 안정시 심박수가 60회니까, 그러면 예비 심박수의 60에서 80% 수준의 목표 심박수 범위를 구하면, 자, 이거 아까 그래프 정확히 알고 있죠? X와 Y축의 관계. 예비 심박수는 140이 나오겠죠? 네. 여기 최대 심박수가 있고, 이게 안정시 심박수니까, 그것의 차이가 바로 예비 심박수, 또 이거를 여유 심박수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때 60%에서 80%로 했으니까 140의 여유 심박수의 60%는 84회, 80%는 112회 거예요. 그러면 목표 심박수는 바로 그 84회와 안정시 심박수 60회를 더한 144와 112회의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준 172회. 이게 마치 요 그림의 최하 최대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까지 나왔던 카본행 공식은 특정 연령, 그에 따른 최대 심박수, 또 그 피험자가 갖고 있는 안정시 심박수에 따라서 여유 심박수와 특정 강도에 의한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게 과거에 출제되었다면, 이번에는 이 목표 심박수의 범위를 아마 시험 문제에서 기억은 뭐, 니은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런데 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시험에 RM 나올 수 있다고 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 보셨죠? 바로 이제 여기 목표 심박수 범위 내용, 그 다음 그거와 함께 RM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목표 심박수의 범위를 진짜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숫자로 써라. 그 다음에 저항성 운동의 최대 운동 강도는 뭘로 구하느냐? 1RM으로 구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실제 모의고사, 올해 실시했던 모의고사의 실제 강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또 전공 A의 4번 문제에서 이젠 심리인데요. 심리 파트에서 속도 정확성 상세와 타이밍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 강의에서는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봐보시죠.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공 A의 8번 문제.
운동행동의 조절 원리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방법에 맞는 적절한 답을 순서대로 제시하시오. 자, 운동행동의 조절 원리, 운동정확성 상쇄 원리. 기억, 속도와 정확성 상쇄 현상은 가장 일반적인 인간 운동행동의 원리로 인정받고 있지만 뉴엘은 그 원리에서 예외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뉴엘은 속도와 정확성 상쇄 현상은 니은 타이밍 과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속도 정확성 상쇄 원리와 함께 이 타이밍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평균 속도,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속도가 빨라지면 공간 오차는 한마디로 커진다는 거예요. 공간 오차는. 그러면 이 공간 오차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도 정확성 상쇄의 원리에 맞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타이밍 오차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 오차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진다는 겁니다. 속도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타이밍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타이밍 정확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여기 공간 오차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간 오차가 커진다는 것은 공간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작성 방법에서 1차원 과제에서의 속도와 정확성 상쇄 현상을 설명할 것 돼 있고, 두 번째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여 속도와 타이밍 과제의 관계를 설명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정확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시험에서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속도 정확성 문제를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 외적인 부분에서 속도 정확성 상쇄 원리, 과거에 왜 피치의 법칙 하면서 나왔던 거 있죠? 그게 속도 정확성 상쇄 원리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면 타이밍 정확성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특히 운동학습 문제 쪽이 어떤 실험 상황을 갖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을 좀 보시면 첫 번째 1차원 과제에서의 속도와 정확성 상쇄 현상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제시했어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성은 떨어진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속도와 이 타이밍 과제, 그러니까 결국 이게 타이밍 정확성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에 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움직임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정확성은 어떻게 한다? 감소하지만 타이밍 정확성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공간 정확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공간 오차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타이밍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타이밍 오차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잘 봐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조금 1점을 좀 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 좀 잘 봐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운동학습이 심리 파트에서 출제할 때 실험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음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해당 그 모의고사 강의에서 속도 정확성 상쇄 원리와 그 다음에 타이밍 정확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한 문제에서 동시에 출제가 되었죠. 그것들이 바로 실제 시험에도 그대로 출제가 된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초이론부터 쭉 강의하는 가운데 속도 정확성 상쇄 원리가 피치의 법칙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강의를 같이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또 심리에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나오는 칙센미아이의 그 몰입 모형입니다. 이 칙센미아이의 몰입 모형이 3채널 모형이 있고 A채널 모형, 그러니까 3채널 모형이 있고 8채널 모형이 있는데, 그때 이 8채널 모형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 때 칙센미아이는 굉장히 그 몰입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적인 대가인데, 올해 2021년도에 칙센미아이가 우리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칙센미아이의 별세 소식을 제가 강의 때 전하면서 이 칙센미아이의 굉장히 그 대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칙센미아이를 애도하는 글들을 다 우리가 인터넷상에 저 또한 다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칙센미아이의 모형이 3채널 모형에서 8채널 모형으로 그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8채널 모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걸 받아들이고 시험 문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강의에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또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도 그 문제를 반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문제풀이 때도 반영이 됐었고요. 그것을 강의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다음은 이제 몰입. 제가 올해 몰입이 은근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예, 이걸 주장한 칙센미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했었죠. 칙센미아이는 몰입했을 때 느낌을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등으로 표현하였다. 일단 몰입을 하면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자신이 몰입하는 대상이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여러분도 나중에 교사에서 수업해봐요. 학생들이 이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막 하다 보면 한 시간 수업이 금세 가요. 저도 여러분이 막 이쁘고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의 시작한 지가 한 4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후다닥 갔단 말이죠. 여러분은 미칠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후다닥 갔거든요. 나름대로 재밌고 몰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흐르든 말든 막 그냥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아. 피곤할 것 같아서. 자, 빨리 할게요. 피곤하려면 더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예. 배고프죠? 몰입 현상은 학습과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몇 채널 모형이에요? 8채널 모형이죠. 꼭 다시 한번 봐놔요. 아마 이거 칙센미아이에 돌아가신 것을 페북에 올린 그분이 갑자기 페북 활동이 끊어졌다. 들어간 겁니다. 예? 내가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로. 그러면서 페북 매일 꼭 하나씩 올리는데 갑자기 안 올린다. 들어갔구만. 이렇게 할 텐데요. 자, 이거는 뭐 내가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고, 개인의 능력 수준과 자신이 해야 할 과제 수준이 3채널 모형은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요 수준에서 몰입이 나온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러나 8채널 모형 같은 경우는 3채널 모형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이제 거의 이 수준으로 나오겠죠. 자, 그때 요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게 키인데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몰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마 지루함일 거예요. 맞나요? 네, 그냥 지루해도 되고 이제 지루함도 되는데요. 이 몰입 수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단순히 능력 수준과 과제 수준이 일치할 때 몰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수준도 어떨 때? 높으면서 과제도 어느 정도 높을 때, 그때 몰입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해놔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 그럼 지루함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지루함이 여러분 반절 이론 기억나십니까? 반절 이론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요소 안에 있죠. 지루함이 어쩔 때 나옵니까? 각성 수준이 낮을 때를 기분 나쁘게 해석할 때. 자, 지금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칙센미아의 몰입 모형이 나올 때 우리가 강의를 했던 내용의 아주 일부분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강의를 제가 하는 모습을 우리 예비 수험생분들은 아직 확인을 못하겠죠? 아직 수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문제를 예상할 때 강사들이 단순히 교재에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여 왜 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특히 왜 올해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칙세미아이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별세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칙세미아의 그 별세 소식이 출제위원한테 상당히 좀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문제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물리학자가 갑자기 죽었다 하면 그것을 애도하는 어떤 특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듯이 문제 또한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저와 같은 강사들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칙세미아의 몰입과 관련되어 있는 3채널 또는 8채널 모형은 기초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 강조하는 과정에서 또 별세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다음 이제 전공 B의 8번 문제, 운동생리학에서 여기에 보면 심박수 100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높은 거와 낮은 그 운동 강도, 즉 심박수가 낮은 운동 강도와 높은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의 증가 요인을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 해설하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또 실제 강의에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강의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제가 또 재밌습니다. 낮은 운동 강도에서 높은 운동 강도로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천천히 걷다가 좀 더 빠르게 걷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심박수가 증가하잖아요. 그 원인을 자율신경계의 작용으로 설명하라는 문제를 내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안정시와 낮은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점차 걷거나 천천히 달리거나 이러면 심박수가 증가하잖아요. 그 주 원인이 부교감신경 자극 감소로 설명을 하고요. 높은 운동 강도에서는 이 심박수라고 하는 게 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교감신경 자극 증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선맥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의 내용이죠.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아하, 출제원이 우리 학생들이 지나치게 서맥만 지나치게 공부하니까 너무도 일반적인 심박수 증가 원인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짚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분당 100회 이전의 그런 심박수는요, 부교감신경계의 작용이 지배적이어서 바로 이게 영향 요인이라는 거고요. 분당 100회를 초과하는 높은 운동 강도는 교감신경계의 작용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하나를 제시해 주셨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운동 강도가 점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정시보다 점점 10%, 20%, 30% 이렇게 운동 강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주 요인이 미주신경의 마이너스, 즉 부교감신경 자극의 감소가 주 원이라는 겁니다. 심박수가 쭉 이렇게 증가할 때. 반면에 아까는 어떤 데이터를 했죠. 100회 초과되는 좀 더 높은 운동 강도가 되면 여기 교감신경 자극의 증가가 주 원인이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놔요. 예. 그러니까 딱 기억해놔요. 심박수 증가의 원인이 낮은 운동 강도는 부교감신경 자극 감소, 좀 더 높은 운동 강도에서는 교감신경 자극 증가. 예, 이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예. 그냥 무심코 그냥 왜 우리 운동성 서맥 하면은 안정시 뭐 이럴 때 운동성 서맥은 부교감신경 자극의 증가, 그 다음에 운동시의 운동성 서맥은 교감신경 자극의 감소, 이걸 완전히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자칫 잘못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답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모의고사의 강의 내용을 보면 실제 시험에서 앞서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100회를 기준으로 100회를 초과했을 때와 낮았을 때 각각 심박수의 증가를 바로 해당 강의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23개의 문제가 전체적인 어떤 강의 내용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에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해져 있는 90분 90분의 시험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 실수를 줄이는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어떤 이렇게 강의 내용 가운데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렇다, 맨 마지막 문제와 같이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달라, 분당 100회를 초과할 때는 예를 들면 교감신경 자극의 증가 때문이다, 100회 약간 미만의 낮은 운동 강도에서는 부교감신경의 자극의 감소로 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찝어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수업 때 정확하게 잘 듣고 그것들을 했다면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만점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누구는 고득점이 되고 누가 저득점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수험생들의 질문 내용 가운데도 있던데, 결국은 얼마나 강의 내용을 집중하고 잘 듣느냐,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느냐, 또 이해한 속에서 암기가 잘 됐느냐, 즉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하고 내용을 숙지하는 것, 그 속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 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고 그 다음 실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만점에 도전해 봅시다, 같이. 자, 그러면서 이 만점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근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 좋겠죠. 일단 하위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한 것 같이 23개의 문항이면 23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네, 2점짜리 같으면은 1점짜리 두 문항. 예를 들면 4점짜리 같으면 2점짜리, 1점짜리 이러면서 23문항이 아니라 실제로는 7, 80문항 정도 되는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하위 문항수가 많아서 넓은 전공 영역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 특정 개념과 용어, 예를 들면 아까 속도 정확성 상세 원리를 피츠의 법칙이라고 한다, 또는 뭐는 크기의 원리를 한다, 이와 같은 특정 개념이라든가 그런 용어들을 물어보니까 각 영역별로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서 그 문제가 묻는 바가 뭔지를 몰라서 답을 못 쓰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적응력을 높일 것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문제는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 즉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하나의 문제의 리퍼런스, 참고 준거라고 생각돼요. 그 참고 준거가 되는, 또 참조 준거가 될 수 있는 기출문제를 자기가 공부한 내용으로 계속 그 안에 대비시키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적응력이 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는 우리 수험생들이 기초를 숙지하고 암기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기출문제에 응용해서 내가 배운 요 내용은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내가 속도 정확성 상세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축구의 킥과 골키퍼의 어떤 상황을 주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구나, 내가 심박수의 증가 기전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암기했는데 이걸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내는구나, 내가 측정평가에서 문항 별별도라는 걸 아는데 요것을 이런 어떤 유감표를 갖고 하는구나, 또는 내가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교수학습 활동 계획을 외웠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수업의 상황을 갖고 이렇게 묻는구나, 이렇게 계속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실제적인 시험 문제 상황으로 계속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공의 주요 내용에 가지치기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병렬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의 강의 속에서 제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게 1순위로 공부해야 할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요거보단 좀 덜 중요합니다 하면 그걸 2순위로,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했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 속에서 가지를 쳐드려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불필요한 내용은 쳐내면서 뼈대를 잡는 그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시험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은요, 어느 특정 영역에 지나치게 몰입해요. 역학이 어렵다고 해서 1년 내내 역학만 붙잡고 있거나, 또는 자기가 체육사에 대해서 강하다고 해서 1년 내내 체육사의 암기쇼를 벌이면서 다른 영역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즉, 어느 특정 영역에 지나치게 팔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을 두루 공부하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의 깊이까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그걸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순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강사를 선택하고 어떤 학원에서 공부해야 될지,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인데요. 저는 이 말을 꼭 임용 수험생들한테 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은 있어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합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기본적인 합격의 전제예요. 초천재에서 보면 딱 이해되고 보면 딱 암기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그런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임용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지구의 문제를 풀어내는 쪽에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노력은 합격하기 위한 전제예요. 즉, 노력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엉덩이가 짓무르게, 또는 평소 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놀고 싶은 것도 안 놀고, 보고 싶은 영화도 안 보고, 어찌 보면 거의 수도승과 같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은 있어도요, 건성건성 놀면서 합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선배들이 저 선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합격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선배를 24시간 관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선배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건성건성한 것 같지만 공부하는 그 순간 굉장히 집중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합격이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즉, 합격한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가운데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2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제 제자 가운데 11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은 합격의 기간이 다른 거는요, 바로 그와 같은 노력은 전제가 되는데 그때 실력이 약간 운이 없거나 하면서 떨어지거나 붙고 그러는 거예요. 제 제자 가운데는요, 연 2년 총점 0.01점 차이로 떨어진 제자가 있습니다. 1차, 2차 합쳐 0.01점 차이입니다. 즉 1차, 2차 합친 200점 만점에서 2년 연속 1차는 합격하고 0.01점 차이로 떨어진 제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력이 없을까요? 노력이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운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작용했겠죠. 근데 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믿으세요. 운은 나의 편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왕 어차피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운을 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까? 운은 나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요. 0.01점 차이로 제 제자가 연 2년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누군가는 0.01점 차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01점 차로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실력 차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합격이 서로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건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운은 맡기세요, 그냥. 하늘의 뜻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계속된 일관된 노력만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능력은 높지 않죠? 노력을 지속하면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향상됩니다. 노력을 그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능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빨리 다른 길 찾으세요. 이런 인지적 지표평가를 통해서 합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빨리 다른 길을 가는 게 좋고, 그러나 제가 100이면 99명은 노력을 열심히 한 분들은 능력이 그 다음에 종속변으로 향상이 돼요.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 사람과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몇 개월로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진실되고 참된 노력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1년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1년이 쌓이고 합격을 바로 한다면 가장 좋고, 근데 거기서 아깝게 떨어졌더라도 그 다음에는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질문자들이 그냥 경험 삼아 시험 보고 재수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질문 사전에 들어온 거. 저한테 그걸 재수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재수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진실된 노력을 했는데 약간 부족해서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게 재수지, 대학교 4학년 때 내내 놀다가 남들 임용시험 보니까 한번 몇만 원 주고 형식적으로 시험 봤다, 그리고 올해 시험 본다, 이게 재수다? 아니에요. 재수라는 이름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자기 재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냥 처음으로 이제 시험 준비합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학습 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기초 이론을 공부한 후 이해 중심 교과를 먼저 습득하고 그 다음에 암기 중심 교과를 나중에 습득하세요. 그럼 이해 중심 교과는요, 우리 전공에서는 운동 역학이라 운동 생리학, 그 다음에 체육 측정 평가에서의 통계 파트라든가 운동학습 쪽이 이렇게 이해 중심 교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중심 교과는 무조건 암기하라는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이해보다는 암기로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학이나 생리학 같은 경우는 암기로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이나 체육교수법, 교육과정 이론이나 심리학, 그다음 사회학, 체육, 사철학 정도는 암기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 암기가 중심이 되는 교과 내에서도 이해까지도 따라간다면 훨씬 더 좋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신체의 교육은 본질주의다, 신체를 통한 교육은 진보주의다, 이거 외우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신체의 교육적인 측면은 심동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체력이라든가 기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신체의 교육이 본질주의로 또는 신체를 통한 교육이 진보주의로 나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잘 암기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후 암기한 다음에 더욱더 좋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선 이해 후 암기입니다. 암기만 해갖고, 물론 암기를 열심히 해갖고도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요. 1년, 2년에 합격할 수 있는 게 3년, 4년 이렇게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또 제가 나중에 강의하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께 강의하는 중에 선배들의 이야기, 실예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의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또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약 한 20년치 정도.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올해 시험 봤던 2022 학년도까지 약 20연도로 보면 한 21년도 정도 되는데 20년치를 심리면 심리, 역학이면 역학의 영역별이라든가 2022년, 2021년, 2020년 이렇게 연도별로 살펴보는 것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영역별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영역에서 주된 교과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를 갖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연도별로 하는 것은 최근에 시험 문제의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트렌드를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영역별, 그 다음 연도별 기출문제를 꼭 분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기출문제 답을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타당도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냐,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또 과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이
출제될 것이냐, 또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면 이것이 응용되면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 기출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자신만의 기출문제집과 서브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서브노트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신이 나중에 암기해야 될 요약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초이론 교재에서 다뤄지는 밑줄 치고 제가 막 하라고 하거든요, 수업 때. 그때 주요 내용만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것 자체가 서브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브노트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전공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런데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를 바로 이어받는 경우도 좋은 방법인데, 그 이어받는 게 보통은 보면 선배들 자체의 인지구조에 맞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잘 되지 않죠. 그럼 효과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선배들 거 다 이어만 받아서 공부가 잘 되고 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겠죠. 마치 족보같이. 그러나 결국은 서브노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게 좋고요. 그것들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그냥 기초 이론서를 정리하는 수준으로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자신이 직접 만들면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2021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바인딩을, 나중에 강의 때 그렇게 다 유인물을 나눠주고 바인딩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역별로 또 제가 만들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자신만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어떤 걸 암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암기하는 것은 배운 내용 모두를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답안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피치의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강의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그냥 뭐 그나마 아는 영어로 이렇게 피치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치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워라 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다고요. 속도 정확성 상쇄의 원리를 피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피치는 운동학습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뭐 이러면서 제가 막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암기를 하는 내용은 뭐냐, 시험 답안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암기하는 겁니다. 그냥 책에 있는 모든 걸 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과 용어 등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잡아서 순차적으로 암기해 가면 돼요. 그리고 이 암기는 결국은 노력과 반복에 의해서 다 암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암기를요,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 전 한 3개월, 즉 한 100일 정도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한 3개월 정도, 11월 말에 시험 본다면 여름이 끝나갈 때쯤 가을이 들어가는 초입 중에서 암기를 해도 시험 문제 푸는데 하등 지장이 없어요. 차라리 괜히 1월, 2월부터 암기하셔갖고요, 자꾸 까먹어갖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요, 본격적인 암기는 시험 전 3개월 정도부터 암기해 나가면 자기 자신도 긴장 수준이 올라가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잘 암기되고, 또 그 한 3개월 남겨놓고는 이론이라든가 전체적인 문제의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선 시험 전 한 3개월 또는 약간 길게 잡으면 100일 정도부터 암기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한두 달 남겨놓고 암기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예상 응시 지역에서 실기를요, 사전에 충분히 습득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체육과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할 때 운동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괜히 막 당구 치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임용시험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럼 친구들이랑 당구 칠 시간에 예를 들면 육상을 한번 한다든가 또는 어떤 구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실기를 충분히 습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임용시험 1차 끝나고 2차 준비할 때 겨울에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급하고 마음이 이 실기를 잘 못하는데 하면서 하다 보면 무리하다가 보면 꼭 다쳐버리죠. 그래서 무릎이 나가거나 뭐 아킬레스건이 끊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1년 이상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미리미리 실기는 준비해 놓으세요. 또 실기를 제외한 2차 준비, 예를 들면 수업의 실연이라든가 교직의 심층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준비해도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와 같은 앞서의 절차들을 갖고 잘 준비하면 합격하겠죠? 또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제가 애써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해야 할 커리큘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커리큘럼은요,
이와 같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뷰어를 통해서 우리 자료집을 보면 1, 3월에 기초이론 강의와 출제 원전에서의 역학과 출제 원전에서의 생리학을 강의하게 되고요. 또 4, 6월에서는 영역별 기출문제와 연도별 기출문제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출제 원전으로 스포츠 심리학과 출제 원전 강의, 사회학을 하게 되고요. 7월에서 10월까지의 4개월 동안은 영역별 문제풀이,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의 영역별, 또 내용학의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 출제위원, 전직 출제위원과 같이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건 일요일날 실시가 돼요. 근데 이것은 7월에서 10월은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각 1회씩 하게 됩니다. 1회씩.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봐요. 그 다음에 11월에 또 모의고사 반에서는 여기선 주 1회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 11월까지의 5개월 동안 모의고사는 총 8회의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의 합격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1, 3월이 1월, 2월, 3월 3개월인데요. 이게 기초이론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요일로는 현재 금요일과 토요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1월, 2월은 교과 내용학의 1, 2, 3권의 3권의 책을 갖고서 1, 2월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교과 교육학 1권, 2권 해서 2개의 책으로 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출제 원전 강의로는 역학의 원전 강의를 이성철 교수님의 이 운동역학 교재를 갖고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운동생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교재를 한미의학의 운동생리학 교재를 갖고 합니다. 자, 그때 이 1, 2월에서 미리 여러분한테 좀 설명해 드릴게, 이 1, 2, 3월에 걸쳐서 하는 기초이론 교재가 작년 기초이론 교재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초이론 교재는 2년씩 씁니다. 2년씩. 그래서 다음 연도 기초이론까지는 올해 했던 교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출제원전 강의에서 이 역학 강의가요, 요 교재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심화돼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지금 현재 페이지 수로 보면 약 300쪽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300쪽이 넘는 출제원전의 역학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이때 1, 2월의 강의에서 요 1권 있잖아요. 이 1권의 역학과 생리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학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이 내용학에서 제일 많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때 요 기초 교재 교과 내용학 1권의 운동역학과 출제원전의 역학이 2개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학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학 원전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직강을 하게 되죠. 요즘 뭐 친강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저 직강이라고 표현 씁니다. 직강 강의는 이 출제 원전 강의로 하고, 교과 내용학 1권의 역학 파트, 이 역학 파트는 인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듣는 분들도 이거는 인강으로 제공을 받으시고, 또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거기다 추가적으로 인강을 제공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역학 파트가 기초이론서의 교과 내용학 1권의 운동역학과 그 다음에 출제 원전의 이 이성철 교수님의 역학, 이 운동역학 교재의 내용 2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꼭 오해하지 마실 게, 교과 내용학 1권의 운동역학 이 파트는 인강으로 제공된다. 그래서 아마 이 2개를 합치면 그 강의 실수가 한 70강 정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또 초기에 운동역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6월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약 20년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영역별로 또는 연도별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출제 원전은 스포츠 심리학을 하는데,
스포츠 심리학의 거의 출제가 요 스포츠 심리학의 정석, 인하대학교의 김병준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이루어지는데 요 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사약의 출제 원전은 개정판 스포츠 사약, 이 박보현 교수님 등이 저술한 책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10월, 이게 4개월간이죠. 이 4개월간 영역별로 기초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일은 토요일 날 주로 수업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제가 전직 출제위원들과 같이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이 돼서 이 전직 출제위원들과 같이 모의고사를 할 때 그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모의고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출제 원전 강의가 체육 측정평가, 체육사, 그 다음에 운동학습제어 이렇게 3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 측정평가는 조선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이규봉 교수님의 체육 측정평가 책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체육사는 뭐 이 책에서 다 나오죠. 체육사 실론의 경상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학습 및 제어는 김선진 교수님의 이 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모의고사반, 이제 시험을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루어지는 것은 주 1회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해야 할 그 기출원전 강의의 교재 목록들을 이제 하나하나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요. 운동 역학은 대경북스, 대경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성철 교수님의 운동 역학 교재, 요걸로 기출원전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생리학, 이거는 한미의학에서 한국운동생리학회에서 발간한 운동생리학 제2판 교재를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 심리학은 이거는 무지개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스포츠 심리학의 정석, 김병준 교수님이 쓰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갖고서 원전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이것도 이제 무지개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개정판입니다. 개정판 스포츠 사회학, 박보현, 한승백, 탁민영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 측정평가는 이것 또한 무지개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요. 체육교사와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체육 측정평가, 이기봉 교수님은 또 전직 출제위원이시기도 하죠. 이 무지개사에서 나온 책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 체육 측정평가가 올해 추가 개정판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하는 시점에서는 추가 개정판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추가 개정판을 갖고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운동학습과 제어는요, 이거는 출판사가 대한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대한미디어의 김선진 교수님의 개정판 운동학습과 제어를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기존에 제 강의 목록 안에 기출원전 강의 교재를, 기출원전의 강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생리학 쪽에서는요, 운동과 스포츠 생리학, 이 교재, 대한미디어에서 나온 교재가 이미 강의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올해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또 올해에도 시험에 출제됐던 게 또 파워 운동 생리학인데, 제가 기존에 탑재했던 건 지금 8판의 강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워 운동 생리학이 현재는 11판까지 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8판 강의를 갖고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체육 측정 평가에서 수학적 내용이, 통계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그것은 강상조 교수님의 개정판 체육 통계, 이것이 21세기 교육사라고 하는 데서 언급되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으로 그 원전을 강의를 들으시면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적인 강의 커리큘럼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1년의 강의 속에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기초이론 강의, 그 다음 4월부터 5월, 6월까지의 기출문제 분석 강의,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의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 또 11월에 모의고사반 강의, 또 그 중간중간 한 달마다 있는 모의고사 강의,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기출 원전으로 하는 기출 원전 강의까지 포함해서 이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만점으로 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서 어떤 수험생의 질문들을 받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은 있어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합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꼭 또 명심해 주시고요. 저의 부족하나마에 두서없는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인터넷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고요. 또 사전에 질문이 들어온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저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